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대표 최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사회에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랄까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위기든 기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왜곡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미국 정치의 전문가이신 UPI 통신의 김영준 부회장을 모셨습니다. 부회장님, 인사드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라고 과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국의 그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잘 접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트럼프와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 우리 월월드 TV에 한국은 트럼프를 너무 모른다라는 비디오를 시청자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인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미국에 대응하고 동맹국으로서 함께 보조를 맞추고 또 한반도의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나 전제를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되고 나온 그 결과보다도 가정이나 전제가 올바른 것인지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트럼프만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사업을 할 때 중국에서 나는 중국을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허풍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조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핵폭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치인들이 금기시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보자면 김정은에 대해서 네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버튼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상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트럼프에 대해서 알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그런 개인의 성격이나 인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 있지만 사업과 자기의 개인의 삶 또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명상을 하고 또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큰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는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을 하지 않는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6차례 도산을 겪었던, 파산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실패는 성공을 가기 위한 그러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과 또 과거의 그런 실패를 분석해서 교훈을 얻고 그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또 지혜를 쌓아놨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2번이나 탄핵을 당했고 또 지금까지 5번이나 민사 형사상의 소송을 당한 그러한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공직자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린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힐러리라든지 또는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국가의 그런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전개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법정에서 기소되어 가지고 유죄로 판명나진 않았지만 공공연한 그러한 비밀이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직자들의 윤리기관과 또 국가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공직자가 되기 전에 사생활에 문란이 있었거나 또는 어쨌든 파산했다는 것은 기업 경영의 어떤 면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공직자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준 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폭언을 하고 또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난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트럼프는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f you don't use certain rhetoric, if you don't use certain words that maybe are not very nice words, nothing will happen. 이렇게 트럼프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러한 것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 또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용어들을 또는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워싱턴 정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까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트럼프를 그런 아웃사이더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가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들의 정적은 오히려 트럼프의 말을 왜곡하거나 또는 전체 문맥을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을 따와서 그것이 마치 트럼프가 의도한 것인 양 왜곡해서 비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디트로이트 이런 러스트벨트에 트럼프 가서 유세하면서 썼던 블러드 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독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류 언론들에서도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한 민주당 지도자들의 비난이나 언론의 비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간단한 비디오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put a 100% tariff on every single car that comes across the line, and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ell those cars. If I get elected, now if I don't get electe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whole. That's going to be the least of it.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country. The reaction was immediate. Trump predicts bloodbath, blared the headlines. Democrats pounced.
We just have to win this election because he's even predicting a bloodbath. But Trump's allies fired back, saying he was taken out of context. This is a disinformation campaign. They are twisting his words. It was very clear that former President Trump was talking about the auto industry. 네, 블러드베스란 말은 대량 학살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대량 해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수입차들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붙여서 수입차들이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미국 노동자들이 생산한 자동차들이 더 팔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해서 미국 노동자들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은 더 피해를 보고 많은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블러드베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이 대량 학살로서 마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국민들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왜곡된 입장으로 트럼프를 공격하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공화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후보가 아닌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국민들의 선택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천사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우고 있는 미국 문제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주장들 그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의 유가라든지 물가 수준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기름을 사야 되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식료품과 음식과 또 주거 환경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인들의 전체 평균적인 삶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미국 국민들이 특히 서민층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관된 경제 문제입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있을 때보다도 2배 이상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같은 봉급을 받더라도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층들 또 노동자들이 그러한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경 문제입니다. 그런 그 불법적인 이주자들이 미국에 대량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합법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그 임금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이런 그 불법 이주자들을 고용하고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을 주고 이익을 남기도록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경영해왔기 때문에 사실 합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미국 시민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고조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으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트들은 사실은 민주당 엘리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이념과 안건들, 어젠다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서민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과 또 그들이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엘리트에 대한 반감으로써 그러한 엘리트층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서민들과 교감하고 있는 그러한 트럼프를 지지한 것입니다. 한 예로 2016년도, 15년도, 16년도에 트럼프가 그런 그 중부 지역을 유세할 때 러스트 벨트를 유세할 때 트럼프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 노동자, 우리 농민들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우리란 말은 사실은 기존의 정치가들은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시하고 같은 공동체에 소속한 일원이라는 입장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힐러리라든지 또는 최근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혐오할 사람들, 쓰레기 이런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매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는 우리 노동자, 우리 농민 이런 식으로 보다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은 그런 지식인들의 또는 엘리트들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대선 후에 과연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하게 된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것도 제가 설명한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와 또 이민 문제가 가장 큰 대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막말하는 거 사실이지만 그 막말은 그러한 트럼프의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또 이런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그 교만함과 또 경청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 국민들을 쓰레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그러한 지역을 평가해 봤을 때 대도시 또는 교회 또는 흑인 또는 백인 또는 히스패닉 대졸자 이하의 사람들을 평가해 봤을 때 과거에 트럼프가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다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서민들, 대중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2024년도 미국 대선은 사실은 혁명적인 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성 정치인들의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동떨어진 좌편향되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젠다로 밀어붙이고 언론에서 그러한 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자로서 이렇게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써 그것을 깨부시고 새로운 미국을 더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으로서 트럼프가 등장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환영하고 또 그러한 혁명을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미국 언론, 소위 우리가 과거에 신뢰했던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BS, ABC, NBC 같은 주류 언론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너무나도 지나치게 좌편향되고 극좌 쪽으로 논조를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주류 언론들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그들이 보도하는 것을 한국 언론도 아무런 여과 없이 검증 없이 그대로 실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고 유세를 하면서 한국이 머니머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트럼프가 한 말은 한국이 이러한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을 뽑았을 수 있는 그런 현금 자동 인출기라는 뜻으로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돈을 잘 벌고 경제적으로 부궁한 나라가
됐다라는 뜻으로 머니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과거와는 달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의 그런 안보와 안전을 지켜주는 그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머니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마치 한국을 얕잡아 보는 듯한 표현인 것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또 심지어는 증오까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들이 반성을 하고 보다 더 정확한 소식들을,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운영하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그런 그 외교 스타일, 우리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어떠한 외교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타일로 외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협상을 맺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책에서도 설명을 했고 여러 차례 인터뷰나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좀 더 공격적으로 강하게 언급을 하지만 협상하는 과정과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협상자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는 한국보다도 북한을 더 좋아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내 친구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 버튼이 김정은 네 버튼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내 버튼은 작동한다. 이렇게 그를 오히려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를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 오기 위한 것입니다. 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끝난 이후에 트럼프는 결코 김정은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은과 친하다 이렇게 오히려 치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 방식이고 상대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그런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협박이나 또는 허풍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하고 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또는 협상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위기감을 직감하고 인식하고 또 그래서 이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해야 됐던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상대자와의 그 비즈니스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고 또 동맹 관계가 더 굳건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왜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사실은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존중합니다. 물론 상대편보다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절대로 상대편을 속이거나 또는 불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편도 자기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면 결국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또 조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니까 미국은 그런 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군대를 파견해서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맹이라는 나라들이 그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위비를 거의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나 나토를 놓고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거의 뭐 방위비를 내지 분담하고 있지 않았던 독일 같은 나라들도 거의 2%의 지금 방위비를 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GDP의 2.8%가 넘는 그런 비용을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약 28,500여 명의 주한미군의 그 주둔 비용, 그것의 일부를 좀 더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한국에 있어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맹국가로서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돈을 조금 절약하겠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덜 나겠다고 투정을 부린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맹관계를 더 불안하게 하거나 동맹관계를 더 약화시키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상대와 내가 계약을 맺고 또 그 사람과 또 그 회사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외교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그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와 계속해서 외교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지 한 번 하고 끝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새롭게 이익이 출범하는 그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지금 임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때와는 달리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빨리 자기 2기 행정부의 지도자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1기 때는 트럼프가 정치를 처음 한 경우였고 또 많은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이 사람이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깊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임명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실 많은 실수도 범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정치 초년생으로서 또 인사에 있어서 여러 실수를 범한 입장에서 그래도 트럼프가 그러한 그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는 국제 정세를 안정시켰다는 것을 볼 때는 사실은 그것도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1기 때의 실수를 트럼프가 깨닫고 그러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느 때보다도 빨리 중요한 요직에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최근에 임명된 국무장관 또는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플로리다 출신이 많습니다. 플로리다는 사실 거의 트럼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6년부터 24년까지니까 8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플로리다에 있는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트럼프가 임명을 하고 또 미리미리 이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트럼프가 자기 측근만 쓰고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요직에 임명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낭패를 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측근을 쓴다, 자기 사람만 쓴다고 욕을 먹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트럼프 2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나이가 젊다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다고 평가절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트럼프가 요직에 임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밖에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후진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를 그러한 그 J.D. 벤스 젊은 40대 후보를 선택한 것이고, 또 법무장관,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같은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지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트럼프가 고립주의자냐? 고립주의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동맹과 그러한 공정한 관계 속에서, 대등한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자유와 안전과 번영을 함께 보장하고 나가길 원하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전쟁광이라고 비난하지만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었던 2016년부터의 그런 4년 기간을 놓고 보면 동맹국에서 새로운 전쟁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물러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그런 전쟁과 국지전들이 트럼프가 물러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가 얼마나 미국의 그런 국가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까? 트럼프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나 불필요한 전쟁이라면 시작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인적, 물적, 그런 희생되는 그런 자원들과 그 전쟁의 결과로서 나오는 그런 그 혜택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혜택이 더 작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결코 그 전쟁을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어떤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그 위치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패권 국가들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랬고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어느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이니까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강대국이니까 또 그러한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를 잡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사실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도 그러한 패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바다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각 나라들 중에서 육지에서 가장 큰 국경선을 갖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시면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 말은 중국이 가장 큰 국경을 또 가장 많은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륙 안에 갇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바다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1도련선이니 제2도련선이니 하면서 그러한 중국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그러한 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자신의 패권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로 서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도 중국이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주요한 국가가 바로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직접 상대하고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전략적 육춘지가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익을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필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가치 있는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나라로서의 위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런 협상 전략을 우리가 반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이 파견되어 있고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의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평택기지가 해외 미군 주둔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기지입니다. 한국 방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큰 기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평택기지를 해외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미국의 전략 지도 안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중요한 전략적 위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동맹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동맹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또는 미국의 그러한 보호와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하고자 때로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지킬 것을 명심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한 말이나 또는 인터뷰에서 그냥 한 이야기보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돈된 그러한 연설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세계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한국과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7년도에 국빈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한 연설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의 국회 연설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트럼프 연설의 긴 연고로 제가 동영상은 준비하지 않고 트럼프 연설의 그 자막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는 동맹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가 정말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그런 혈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지금 현재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섬은 휴전선은 자유를 갈망하고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북한 정권과 또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남한 정권을 가르고 있는 그러한 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선을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70여 년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한국의 번영과 발전과 자유를 그리고 평화를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미국의 보고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단순히 미국의 원조의 의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제는 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고 또 문화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온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이룬 한국민의 의지와 그러한 그 정신에 대해서 치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6.25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된 최빈국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국가로 성장한 것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그러한 그 대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힘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레이건이 쓴 말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거나 또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레이건의 수사입니다만, 그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러한 힘을 통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적성 국가들이 또는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감히 그러한 그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앞으로도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의 그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그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향유해야 될 그런 똑같은 인권을 가진 그러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그러한 압제적인 정권 하에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국회 연설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같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다른 그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 그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러한 코리안 드림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국민들의 그러한 노력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전파되고, 그래서 한반도가 그러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는 국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침공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그 현실은,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은 천국이 아니라 정말 인권이 무시되고 사람으로서 살기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최악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에게 너를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북한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길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인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범죄자고 정말 처형해야 마땅한
그러한 지도자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제시하는 이 방향대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러한 이념 문제 또는 체제 문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승리, 모든 국가들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허락한 자유와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번영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미국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가 김정은과 짝짝꿍이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트럼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국을 바라보고 또 북한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이 국회 연설에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2018년도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구할 때 등장해 해묵은 가식을 벗겨내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막말하고 남봉국 같은 정말 또라이 같은 트럼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기존의 가식의 가면을 벗겨내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키신저의 평가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는 기존의 언론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막말하고 추잡하고 또 또라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미국 국민들이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것도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보여준 그런 가식과 또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들의 어젠다, 그들의 이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워싱턴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또 한국에 와서도 트럼프가 설명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동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성취해서 남한과 북한이 정말 창조주가 허락한 인권과 자유와 번영을 온전히 누리고 세계 인류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겁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자기가 앞으로 상대할 그러한 나라들과 대상자들에게 협상을 유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갈포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우리가 잘 알고 지혜롭게 트럼프 정권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만 된다면 트럼프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자신들의 정적들이 사실은 많은 위법을 하고 부정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트럼프는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FBI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러한 공권력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2기 때에는 1기 때와 같이 그런 정당한 사법 절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관행들, 그래서 올바른 선례를 남겨서 정말 워싱턴 전가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문화와 지도자들, 사람들을 완전히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일기 때와는 다른 그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나이스 가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No more Mr. Nice Guy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해외 정치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고, 트럼프의 그러한 외교 전략에 본보기 희생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동맹관계가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선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오히려 피동적으로 미국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한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담함과 또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국론을 모아서 그들의 행보를 지지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는 오히려 지적하고 꾸짖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우리 한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새삼 월드 TV